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갑상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야 하는데 혼자 가야 한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되어버렸네요. 제 나이 66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이제 겨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들 둘 키우느라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외롭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고 며느리 생일이요. 그것도 결혼 5년 차에 처음으로 제가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 사녀는 솔직히 며느리가 서운하게 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선뜻 생일상을 차려줄 마음이 안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나이도 들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선물을 좋아합니다. 명품 가방이니 예쁜 꽃다발이니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왔고 실속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이걸로 내가 필요한 거 사라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생일 용돈을 줬더니 어머니는 항상 돈만 주시네요. 정성이 없어 보여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면서도 아껴서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용돈 줬던 그 마음이 정성 없다는 한마디로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 해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기로 한 거죠. 며느리는 갈비탕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그냥 용돈 주면 되는데. 라고 했지만 저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생일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골랐습니다. 3만 원어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나요? 제대로 된 갈비를 사려니까 7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지만 며느리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싶어서 샀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무와 대파, 마늘을 다듬었습니다. 요즘은 관절염이 있어서 손을 많이 쓰면 아픈데 그래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갈비는 핏물을 빼느라 물을 몇 번이나 갈았는지 모릅니다. 생일 전날 밤에는 갈비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에 천천히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3시간을 끓였습니다. 중간중간 거품도 걷어내고 간도 맞춰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일 며느리가 맛있게 먹겠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비탕을 다시 데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 우리 옛날 풍습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케이크도 샀습니다. 동네 유명한 제과점에서 25,000원짜리로요. 큰 냄비에 갈비탕을 담고 미역국은 따로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케이크까지 들고 아들 집으로 가는데 손이 아파서 택시를 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타는데 음식을 쏟을까봐 조심스러워서요. 택시비만 왕복 3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오늘 생일이잖아. 엄마가 음식 만들어 왔어. 갈비탕이랑 미역국, 그리고 케이크도.
며느리 얼굴이 묘하게 굳어지더군요. 그래도 억지로 웃으면서 네,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갈비탕, 정성껏 끓인 미역국, 정성껏 고른 케이크,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기뻐하겠지 싶었어요. 어머니, 그냥 오시면 되는데 이런 걸 왜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인 것 같았어요. 생일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갈비탕 좋아한다고 해서 어제부터 준비했어. 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고기 국물 안 먹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이어트?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갈비탕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니, 준호가 내가 갈비탕 좋아한다고. 그게 언제 얘긴데요? 작년 얘기잖아요. 어머니는 전화 한 번 안 하시면서 무슨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안 한 건 며느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대답도 짧게 하고 빨리 끊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만 전화했던 건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이라도 봐줘. 제가 떨리는 손으로 국자로 갈비탕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겉절이 숟가락으로 국물만 조금 떠서 입에 넣더니 으짜네요. 어머니, 이거 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응. 엄마는 맛봤는데 괜찮던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각이 둔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짜요. 전 이렇게 짠 음식 못 먹어요. 연세가 있어서 미각이 둔해졌다고요? 제가 66이면 미각이 없는 사람인가요? 3시간을 끓이면서 몇 번이나 간을 맞춰봤는데. 고기는 어때? 질기네요. 이거 얼마나 끓이신 거예요? 고기가 이렇게 질길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갈비를 한 점 건져서 포크로 찍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고기가 부들부들하게 잘 삶아진 것 같았는데. 미역국은? 미역국은 뭐 그냥 미역국이네요. 평범해요. 요즘 미역국 포장해서 파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오실 필요가 있었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흘을 준비해서 1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밤늦게까지 요리해서 가져온 음식이 그냥 평범하다는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케이크라도 먹자.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케이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전 생크림 케이크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알레르기까지는 아니지만 생크림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요. 그럼 뭘 먹고 싶은데? 선물이요. 선물 받고 싶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예쁜 꽃다발이나 그런 거 받으면 SNS에도 올리고 기분도 좋잖아요. 이렇게 음식해 오시면 솔직히 치우기도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며느리한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니. 난 내가 이런 걸 좋아할 줄 알고.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 기준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제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으면서.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 아, 음식 준비했구나. 그래. 아들은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엄마 이거 좀 짠데?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만든 건데 조금은 먹어야지.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몇 숟가락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됐어. 그만 먹어도 돼. 엄마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보다.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정해. 지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 다이어트가 중요해. 시어머니 마음이 중요해. 난 사흘을 준비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준비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가 혼자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어머니한테 생일에 음식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혼자 이게 좋겠지 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감사해야 해요? 제가 원하지도 않은 걸 해놓고 감사하라는 건 강요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요? 지혜야, 아들이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왜 다들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전 명품 가방 하나 받는 게 훨씬 기뻤을 텐데 이렇게 짜고 질긴 음식을 해와서 감사해라 이러면 제가 뭐래요? 야,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정성? 그 정성이 상대방한테 부담이고 고통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솔직히 어머니가 그냥 돈 주시는 게 나았어요. 그게 훨씬 실용적이고 좋아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돈만 주면 정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차라리 돈이 나은 것 같네요. 이건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지혜야, 사과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왜 제가 사과해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건데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손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갈비탕이 있었습니다. 한 그릇 덜어서 데워 먹었습니다. 제 입에는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았습니다. 고기도 질기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혜가 좀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난 내 아빠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 시대가 달라졌어, 엄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럼 나는 그 시대에 적응 못하는 늙은이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나도 며느리 생일에 뭐 해줄 생각 없으니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네요. 그래도 제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서로 부담 안 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연락하고 아니면 각자 생활하고 그렇게요. 부담 안 주고 살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그냥 남남처럼 살자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에 음식 해주는 게 부담이라는 거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용돈 보낼게. 아니야, 됐어. 그 돈으로 내 아내한테 명품 가방 사줘. 엄마 왜 이래? 난 괜찮으니까 신경 꺼. 생일상도 필요 없고 미역국도 필요 없어.
혼자 편하게 보낼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 온 짜장면이 제 생일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준호한테 들었어. 지혜가 그렇게 말했다며? 그래, 내 동생 부인이 나한테 막말했어. 에이, 막말까지야. 근데 엄마도 좀 이해해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부담스러워해. 너도 내 동생 편이구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엄마 때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도 내 와이프한테 휘둘리고 사는구나. 알았어. 너도 이제 연락하지 마. 큰아들과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설날 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지혜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한 게 아니야. 앞으로 부담 주지 말자는 거였어. 그래서 나도 부담 안 주고 사는 거야. 엄마, 가, 내 와이프랑 떡국 먹어. 난 혼자 먹을 거야.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떡국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짠 건지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봄이 되었을 때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갈 때도 혼자 갔습니다. 암이 의심됩니다. 수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요? 제가요? 가족분과 상의하시고 수술 날짜를 잡으시죠. 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외국에 있는데 귀찮게 할 수 없죠. 둘째 아들,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결국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장롱 속 옷들을 정리하고 서랍 속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아들들이 어렸을 때 사진, 며느리랑 처음 만났을 때 사진. 그때는 며느리도 제게 잘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수술 전날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괜찮아? 응, 괜찮아. 건강은? 건강하지 뭐. 그래.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끊었습니다. 말해봤자 부담만 줄 테니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담 주지 말자고. 수술날 아침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병실 다른 침대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가족들이 여럿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나셨을 때 옆에 계실 분이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물병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움직이려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말년인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왜? 왜 말 안 했어? 수술한다고. 어떻게 알았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 적혀 있었잖아.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귀찮게 하기 싫었어. 내 와이프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엄마, 지혜는 안 왔구나. 역시 지혜는 회사 일이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안 오고 싶었던 거지. 시어머니 수술에 휴가 내기 싫었던 거지.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으니까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지혜한테는 말했니? 엄마 수술했다고. 응, 말했어. 뭐래? 쾌유 빈다고. 쾌유 빈다라는 말 한마디.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에 대해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병문안도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지혜가 원래 좀 무뚝뚝해서. 됐어. 나도 기대 안 했어. 들어가라. 내 와이프 기다릴 거야. 아들을 돌려보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혼자였습니다.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약도 혼자 챙겨 먹고, 아플 때도 혼자 견뎠습니다. 아들이 가끔 들렀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린다면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회복되셨어요?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바빠서라고요. 시어머니가 암 수술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못할 만큼 바빴다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카톡 보냈는데 일십했다며? 왜 그래? 뭐라고 답장해야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면 되지. 난 괜찮지 않은데? 엄마, 너희 와이프한테 전해.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나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살자고 했잖아. 그렇게 할게.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난 정확히 알았어. 남남처럼 살자는 거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몇 번 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메시지가 몇 번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드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올래? 지혜도 준비 많이 했어. 아니야, 됐어.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영원히. 나 그렇게 배웠거든.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다시 열지 않는 거.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혜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시어머니 생일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짜다, 즐기다, 부담스럽다고 한 게 나름대로야. 시어머니가 암 수술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게 나름대로야. 그건. 됐어. 명절 잘 보내. 나는 혼자 보낼 거야. 엄마,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 시어머니 없으니까 더 편할 거야.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추석날 혼자 송편을 쪘습니다. 혼자 먹을 송편인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명절이니까요.
송편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 생일에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간 게 잘못인가요? 돈보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늙은 게 잘못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게 잘못인가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다시는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것. 아들한테도 기대하지 않을 거라는 것.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거라는 것. 병원에서 다음 검진 날짜를 알려왔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혼자 가야겠죠. 결과가 좋지 않아도 혼자 들어야겠죠. 이게 제 인생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말년은 이렇게 혼자입니다. 창밖을 보니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낙엽처럼 저도 조용히 떨어져 갈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는 지금쯤 명품 가방을 메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있겠죠. SNS에 올리고 좋아요 받으면서 행복해하겠죠. 저는 혼자 집에서 송편을 먹고 있고요. 이게 제가 원했던 말년일까요? 아니죠. 하지만 이게 제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죠. 저는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약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렇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 대, 구, 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